안녕하십니까. 엔비디아 정성입니다. 오늘 저는 초거대 AI 연구를 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반 기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주제인데요. 최근에 이제 하이퍼스케일 AI라고 AI 연구라고 하는 주제가 AI의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 하이퍼스케일 AI 연구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슈퍼컴퓨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슈퍼컴퓨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반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슈퍼컴퓨터에서 실제로 굉장히 널리 활용되고 있는 이 대규모 NLP 연구에 있어서 요구되는 이 분산학습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세대 슈퍼컴퓨터 아키텍처가 어떻게 진화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하이퍼스케일 AI 연구를 위한 슈퍼컴퓨터 아키텍처라는 주제입니다. 현재 엔비디아 AI 연구를 위해서 A100라는 GPU가 80기가 메모리에 HBM2 메모리를 장착하고 있고, 3세대 텐서 코어를 이용을 한 텐서 오퍼레이션 가속화, 그리고 MIG라는 그 GPU를 슬라이싱해서 좀 라이트한 워크로드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들, 그리고 NVLink, GPU의 인터커넥트 기술들의 굉장히 빠른 그 스루풋을 제공하는 NVLink를 통해서 A100가 AI나 HPC 영역에 굉장히 강력한 성능을 나타내는 GPU로 널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A100는 크게 NVLink 이 기능들이 극대화되어 있는 멀티 GPU 연결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SXM 타입의 GPU가 있고, 멀티 GPU 구성이 중요하지 않은 그 데디케이트 GPU를 많이 쓰시는 고객들을 위한 PCI 타입의 GPU 두 가지 종류가 있어서 많은 고객들이 A100를 활용을 해서 AI나 HPC 연구에 널리 활용을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제 최근에 그 AI 연구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델과 데이터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NLP 연구 쪽에 굉장히 큰 화두가 되었던 GPT-3라고 하는 모델이 국내외의 NLP 연구에 굉장히 큰 화두를 던졌었고, 이를 기반으로 활발한 NLP 연구가 이루어졌던 사례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지난달에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가 MTNLG라고 하는 GPT-3의 1750억 개의 파라미터의 약 3배에 달하는 530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새로운 모델을 발표해서 NLP 연구의 각종 소타를 경신한 내용들이 뉴스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모델이 5300억 개만큼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에 그 모델을 충분하게 학습시키기 위한 그 굉장히 큰 규모의 데이터셋도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큰 모델과 많은 데이터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80기가 메모리를 장착한 A100 한 장만으로는 학습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실제 파라미터의 크기와 그 파라미터에 따른 데이터가 늘어남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GPU 개수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장표에 보시는 것처럼 약 5300억 개, 530빌리언의 파라미터 기준으로 보시면 2520개의 GPU가 필요하다라는 산술적인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많은 종류의 GPU들을 이용을 해서 딥러닝의 학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분산학습이라는 메커니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분산학습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크게 데이터 패럴리즘과 모델 패럴리즘이라는 두 가지 방식이 제공이 됩니다. 데이터 패럴리즘은 사실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에서 이미 데이터 패럴리즘에 대한 패키지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신 경험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 패럴리즘은 어떤 딥러닝 모델들을 여러 GPU나 데이터 노드에 복사를 한 다음에 실제로 미니 배치를 일종의 이제 샤딩하는 개념으로 해서 여러 GPU나 데이터 노드에 분산을 해서 학습한 다음에 결과들을 취합하는 그런 형태의 학습법이
데이터 패럴렐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모델 패럴렐 같은 경우는 실제로 모델이 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5,300억 개 수준의 어마어마한 큰 모델 사이즈의 이 모델들은 싱글 GPU로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GPU로 모델을 쪼개서 학습을 하고 다시 머지하는 형태의 작업을 취하게 됩니다. 이 데이터 패럴렐과 모델 패럴렐은 익스클루시브한 개념은 아니죠. 두 모델을 유기적으로 결합을 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이 데이터 패럴렐이건 모델 패럴렐이건 태스크가 분산돼서 동작을 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나눈 모델을 나누어서 혹은 데이터를 나누어서 처리한 다음에 다시 이제 머지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 분산 컴퓨팅 환경에 있어서는 데이터 통신이 필요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분산된 프로세스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메커니즘이 요구가 되게 되는 것이고, 이런 형태의 표준적인 어떤 데이터 분산 아키텍처에서 표준적인 데이터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MPI라고 하는 것이 이미 정의가 되어서 널리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MPI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 즉 특정 두 개의 프로세스가 데이터를 주고받는 형태의 어떤 그 방식도 있고, 이제 컬렉티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분산 프로세스들이 데이터의 통신에 연관되는 그런 방식들도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멀티 GPU 환경에서 분산 학습을 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게 되면 실제로 분산 학습에서 요구되는 것은 이 그레디언트 계산에 있어서 각각의 GPU들이 이 개별적인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고 그것들을 다시 이제 머지하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가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분산 학습에 있어서 요구되는 그 커뮤니케이션의 특성들은 컬렉티브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많게 됩니다. 근데 컬렉티브 커뮤니케이션 특성은 결국은 어떤 데이터를 분산되어 있는 것들을 모아서 에버리지를 낸다든지 썸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작업들을 한다면 다시 분산시키는 작업들을 수행하기 때문에 스케일이 커지게 되면 바틀렉 포인트가 생길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물리적으로 GPU가 어떤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기본적인 콜렉티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암페어 아키텍처의 이전 제너레이션인 V100의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일종의 정육면체와 같은 토폴로지를 가지고 있고, GPU당 50GB per sec에서 100GB per sec의 스루풋을 제공을 했었고요. 현재 A100 GPU 서버의 경우들은 4GPU의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NVLink가 이와 같은 토폴로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GPU 간 200GB per sec의 스루풋을, 그리고 8GPU 경우는 MV 스위치를 통해서 GPU와 GPU 간에 600GB per sec의 스루풋을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NVLink가 메인이 아니라 PCI 타입으로 연결되어 있는 GPU의 경우들은 현재 PCI 4.0이 가장 이제 빠른 이 성능을 제공하는 스펙으로 나와 있고, PCI 4.0이 60GB per sec의 이 스루풋을 이용을 해서 GPU와 GPU 간의 통신을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노드와 노드를 넘어가는 수준의 연결도 필요할 수 있겠죠. 특정 노드에 있는 GPU와 다른 쪽 노드에 있는 GPU의 통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는 이 인피니밴드 인터커넥트 기술을 통해서 전체적인 통신 스루풋이 정해지게 되고, 다양한 방식 연결이 가능합니다만은 최근에 슈퍼컴퓨팅 아키텍처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non-blocking factory 토폴로지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경우는 실제 200GB per sec의 스루풋으로 200GB bps의 스루풋으로 GPU와 GPU의 통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피니밴드 카드를 통해서 GPU와 GPU의 통신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일반적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서의 통신들은 CPU를 거쳐서 통신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최근에는 GPU 다이렉트라고 해서 GPU에 있는 데이터와 서버 내의 페리퍼럴 디바이스의 통신들을 CPU를 거치지 않고 하는 형태의 방식들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를 쓰게 되면 레이턴시와 스루풋에 대한 개선 효과가 굉장히 커지는 장점도 기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분산학습에 있어서의 GPU 간의 통신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GPU와 GPU의 연결들이
PCI라든지 NVLink라든지 이더넷이라든지 인피니밴드와 같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인터커넥트를 통해서 연결이 되고 그런 것들에 연결되는 메커니즘이 다 다르고 속도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해서 이 통신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제 콜렉티브 커뮤니케이션, 니클이라고 하는 이 GPU 커넥티비티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콜렉티브 커뮤니케이션을 잘 구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이를 통해서 멀티 GPU, 멀티노드 환경에 있어서의 통신 속도를 개선하는 작업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니클 라이브러리는 실제 멀티 GPU 환경의 토폴로지를 디텍션하고 그 토폴로지에 맞는 기본적인 그래프를 만든 다음에 최상의 통신이 이루어지게끔 하기 위한 메커니즘들이 구현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초거대 AI 연구를 위해서는 슈퍼컴퓨터라는 것이 필요하게 되고 슈퍼컴퓨터는 이 필연적으로 분산학습들이 잘 동작하게끔 하기 위한 메커니즘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분산학습의 메커니즘은 모델 패럴렐과 데이터 패럴렐로 나뉘게 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통신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좋은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소프트웨어 플랫폼들은 하드웨어 특성들을 잘 이해하고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슈퍼컴퓨터에서 이제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대규모 NLP 연구에서 필연적으로 소요되는 분산학습 메커니즘, 디스트리뷰티드 트레이닝 메커니즘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엔비디아가 이제 최근에 NLP 연구의 핵심적인 요소가 이제 트랜스포머 계열의 NLP 랭귀지 모델들이죠. 그래서 이 엔비디아가 이런 트랜스포머 계열의 라지 스케일 랭귀지 모델들을 쉽고 편리하게 학습할 수 있는 메가트론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은 대규모 분산 학습을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모델 패럴렐 기법들과 데이터 패럴렐 기법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멀티노드 트레이닝의 메커니즘들이 효과적으로 동작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기능들이 제공이 될 필요가 있고 특히나 데이터의 양이 많아지고 모델이 커지게 됐을 경우 싱글 프리시전 트레이닝 대신에 이제 이 하프 프리시전 기반의 믹스드 프리시전 트레이닝 기법들도 학습 속도를 가속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법들이 적용된 그 NLP 기반의 이 트레이닝 프레임워크가 메가트론이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GitHub에 코드까지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자세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메가트론이 제공하는 이 트랜스포머 계열의 이 모델 패러렐 기법들은 크게 두 가지 기법인데요. 결국은 이제 이 트랜스포머 계열의 이 학습들이 대부분 이 텐서 오퍼레이션들,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오퍼레이션들로 대부분 귀결이 되죠. 그래서 그런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들을 분산 처리하는 이 텐서 패럴렐 기법과 실제 이 대규모 NLP 모델들은 트랜스포머들이 굉장히 딥한 모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딥한 모델들을 이제 파이프라인 형태로 쪼개서 분산 처리하는 그런 두 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텐서 패럴렐 같은 경우는 뭐 심플합니다. 결국은 뭐 MLP 레이어와 셀프 어텐션 레이어들이 대부분 매트릭스 연산들로 이 귀결이 되기 때문에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분산시키는지가 중요하게 되고 이것들을 이제 매트릭스 연산을 쪼갠다라는 거는 이제 로우 와이즈하게 이렇게 쪼갤 수도 있고 컬럼 와이즈하게 쪼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예를 들어서 y 이퀄 ax x 곱하기 a라는 매트릭스 연산이 존재할 때 이 a 매트릭스가 실제로 파라미터 매트릭스가 될 것이고 a 매트릭스를 이제 첫 번째로는 로우 와이즈하게 쪼개는 방식이 존재합니다. 로우 와이즈하게 쪼개게 되면 실제 매트릭스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x 매트릭스도 이제 이 쪼개는 작업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실제 4x4 매트릭스의 멀티플리케이션을 이제 반으로 쪼개게 되면 4x2 매트릭스 곱하기 2x4 매트릭스 연산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4x4 매트릭스 연산이 두 개가 나오는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 이 두 개에 나온 4x4 매트릭스 연산들을 더해주면 원래 매트릭스의 곱 연산과 동일한 연산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컬럼 와이즈하게 매트릭스를 쪼개서 분산 학습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컬럼 와이즈하게 쪼개게 되면 실제로 X 매트릭스 같은 경우들은 4x4를 유지하고 이 A 매트릭스만 이제 4x2 이 매트릭스로 두 개로 쪼갠 다음에 매트릭스 곱 연산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4x4 매트릭스와 4x2 매트릭스의 곱이기 때문에 4x2 매트릭스가 두 개가 나올 것이고, 얘를 그냥 단순하게 컬럼 와이즈하게 쪼갰기 때문에 그냥 애그리게이션만 해주게 되면 실제로 오리지널 매트릭스가 도출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트릭스 연산의 병렬화는 이와 같이 로 와이즈하게 매트릭스를 분할해서 계산할 것이냐, 컬럼 와이즈하게 분할해서 계산할 것이냐에 따라서 기법들이 나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이 텐서 패럴렐이 그 트랜스포머 레이어에서 어떻게 병렬화가 될 수 있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y = ax, xa라고 하는 매트릭스 이 잼 연산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좌측에 보시는 이 로 패럴렐의 경우는 실제로 x를 x1과 x2로 스플릿하는 그런 연산들이 필요하고, 최종 곱 연산이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더하는 연산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전 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매트릭스를 쪼갠 다음에 결과들을 덧셈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F랑 G라는 새로운 연산들이 포함이 되게 되고, F랑 G 연산이 이 병렬화에 있어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F의 연산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매트릭스를 이제 스플릿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트릭스 스플릿 연산들이 포함이 되는 것이고, 로 패럴렐의 G 연산 같은 경우는 실제 나온 Y1과 Y2를 다시 더하는 연산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제 MPI의 All Reduce 연산이 매핑이 되는 형태가 됩니다. 이제 딥러닝은 이제 백워드 이 트레이스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연산들이 포함이 될 텐데, 백워드는 뭐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F 연산 같은 경우는 쪼갰기 때문에 다시 이제 gather하는, 모으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이고, 이 G 연산 같은 경우는 이제 Y를 각각의 이 로스 값을 Y1과 Y2로 이제 미분을 해보게 되면 원래 Y 값과 동일한 값으로 나옴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F의 백워드는 altogether, Y의 백워드는 이제 identity 연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컬럼 와이즈의 경우도 동일한 기능들을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데, 컬럼 와이즈의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X의 연산들은 쪼갤 필요가 없게 되죠. X 매트릭스는 그대로 쓰게 되고, A 매트릭스만 이제 컬럼으로 쪼개서 계산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컬럼 와이즈의 F 연산 같은 경우는 아이덴티티 오퍼레이션들을 쓰면 되는 것이고, G 연산 같은 경우는 그냥 두 개를 이제 gather하면 되겠죠. 그래서 forward trace에서는 F의 오퍼레이터는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 그리고 G의 오퍼레이터는 이제 gather, all gather 오퍼레이션이 매핑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백워드의 경우는 이제 앞서 보셨던 이 row parallel과 이제 반대가 됩니다. 백워드의 경우는 all reduce 연산이 매핑이 되게 되고, G 오퍼레이터는 이 gather한 것들을 다시 스플릿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G 연산은 그렇게 각각 all reduce와 all gather 연산들이 매핑이 된다라는 것이죠. 네, 약간 복잡할 수 있는데 궁금하신 내용들은 댓글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트랜스포머의 레이어에서는 아시다시피 이제 그 MLP 연산에서 갤루와 드롭아웃 연산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갤루와 드롭아웃이 결합되어 있는 메커니즘에서의 이 텐서 패럴렐을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만은,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갤루 연산의 경우들은 리니어 오퍼레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로 패럴렐 메커니즘들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로 패럴렐을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들을 더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갤루는 두 값을 더해서 원래 값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갤루 연산에 대해서는 로 패럴렐 대신에 컬럼 패럴렐 메커니즘을 쓰셔야 되는 것이고, 드롭아웃 연산은 로 패럴렐 연산을 써서 연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를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잼 연산과 결합해서 보시게 되면 실제 F 연산자가 이제 갤루에서 이용되는 오퍼레이터가 될 텐데, 얘는 역시 컬럼 패럴렐이기 때문에 forward일 경우는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가 필요하게 되겠고, 백워드일 경우는 앞서 보신 것처럼 이 all reduce 연산이 필요하게 되죠. 컬럼 패럴렐일 경우는. 그래서 F 연산자일 경우는 forward일 때는 identity, 백워드일 때는 all reduce 연산으로
매핑이 되고 드롭아웃은 로 패럴렐 개념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포워드에서는 올 리듀스 연산이 필요하게 되고 백워드에서는 아이덴티티 연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트랜스포머에서의 MLP에서 레이어에서의 텐서 패럴렐은 두 개의 올 리듀스 연산이 요구가 되는 부분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 리듀스 연산들, 콜렉티브 커뮤니케이션들이 MPI에서 바틀렉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스케일이 커짐에 따라서 커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이제 셀프 어텐션 레이어가 또 존재하죠. 트랜스포머에서. 셀프 어텐션 레이어는 뭐 거의 마찬가지 잼 연산으로 치환이 됩니다만은 그 내에 이제 소프트맥스가 포함되어 있고 소프트맥스 역시 난리니어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컬럼 패럴렐로 전환해야 된다는 부분만 유의를 해주시면 거의 대동소이하게 병렬화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셀프 어텐션 레이어의 경우는 이 컬럼 패럴렐, 소프트맥스 연산으로 인해서 로 패럴렐로 구현할 수가 없고 컬럼 패럴렐로 구현한 다음에 드롭아웃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 로 패럴렐로 구현해주게 되면 역시 이 새롭게 도입된 F 연산자가 포워드일 때는 아이덴티티, 이번엔 백워드일 때는 올 리듀스 연산으로 매핑이 되고 이 G 연산자, 드롭아웃에 머지를 하는 G 연산일 때 이 포워드일 경우는 올 리듀스, 백워드일 때는 아이덴티티 연산으로 매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의 트랜스포머 레이어에서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 셀프 어텐션 레이어와 MLP 레이어가 반복되는 형태로 동작이 구현이 되게 되는데 결국은 GPU의 통신이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두 개의 이 올 리듀스 연산과 두 개의 올 리듀스 연산이 각각 셀프 어텐션 레이어와 MLP 레이어에서 반복이 되는 구조로 동작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확대가 되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파이프라인 패럴렐로 연결을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결국은 파이프라인 패럴렐은 굉장히 딥하게 구성되어 있는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쪼개서 각각의 GPU나 서버에서 처리를 할 것인지의 문제로 귀결이 되게 됩니다. 근데 보통 파이프라인은 이제 단계별로 파이프라인들이 쭉 수행이 되고 앞 단계가 끝날 때까지 그 다음 단계의 파이프라인이 끝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파이프라인의 보통 버블이라고 부르는 즉 어떤 블락킹 되는 문제로 인해서 전체적인 GPU 유틸라이제이션이 높아지지 않는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실제로 파이프라인 패럴렐의 메커니즘의 핵심은 이와 같은 파이프라인 버블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와 같은 이 파이프라인 병렬화에 있어서의 유틸라이제이션들을 극대화하기 위한 작업들은 되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법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는 무조건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빈 공간에 디펜던시가 있지 않은 스테이지들을 끼워 넣어서 이렇게 믹싱해서 전체적으로 파이프라인 버블을 줄이기 위한 그런 방식들이 있을 것이고 보다 더 나아가서는 각각의 스테이지를 더 세분화해서 잘게 쪼개서 전체적으로 디펜던시 되는 그 구간들, 파이프라인 버블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메커니즘들을 만드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메가트론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 패럴렐에서 요구되는 파이프라인 버블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메커니즘들이 구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그 GPU의 병렬화에 있어서는 두 가지 그 텐서 패럴렐과 파이프라인 패럴렐의 두 가지 메커니즘들이 제공이 되는데 텐서 패럴렐은 GPU와 GPU 간의 텐서 패럴렐리즘을 통해서 교환되는 그레디언트 값들이 통신을 통해서 발생되는 방식이 될 것이고 파이프라인 패럴렐의 경우는 이 레이어와 레이어 간의 기본적인 결과값들이 주고받게 되는 그런 형태의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생각해 보시면 실제로 커뮤니케이션의 오버헤드는 텐서 패럴렐이 파이프라인 패럴렐보다 훨씬 더 많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GPU 클러스터 하에서 병렬 처리에 있어서 어떤 그 구성으로 만들 것인지 의사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사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말씀드렸던 이와 같은 이 트랜스포머 계열의 NLP 모델의 분산학습에 있어서는 결국은 그 그레디언트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니클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이 텐서 패럴렐의 메커니즘들은 실제 클러스터 내에서 인트라노드, 즉
이 서버 내에서 GPU와 GPU 간의 통신들로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유리하고 파이프라인 패러렐의 경우는 인터노드, 즉 노드와 노드 간을 걸쳐가는 형태의 패러렐리즘을 만드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NVLink-가 최대 600GB 바이트 per sec의 스루풋을 제공하고 인피니밴드는 200GBps의 상대적으로 작은 스루풋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제로 대규모 클러스터가 만들어져 있고 그 내에서 라지 스케일 NLP, 트랜스포머 NLP 모델을 학습한다고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8개의 GPU를 가지고 있는 노드 내에서 텐서 패러렐이 이루어지게끔 만들고 그리고 레이어가 커짐에 따라서 발생하는 파이프라인 패러렐리즘은 각각의 노드와 노드 간으로 발생하는 형태의 클러스터로 조합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학습 속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다른 형태의 구성을 하시는 것도 동작은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시스템의 퍼포먼스, 학습 속도의 성능을 고도화하는 데 있어서는 제약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보셨던 페이지와 동일한 건데요. 결과적으로 이 분산 시스템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은 스케일링 에피션시라고 표현을 하죠. 보통 분산 시스템에서는 1 더하기 1이 2가 되지 않고 뭐 1.5 혹은 스케일이 더 커지게 되면 뭐 1.3, 2까지 떨어지게 되는데 그런 어떤 효율성을 보통 스케일링 에피션시라고 부릅니다. 가장 좋은 거는 서버를 더할 때마다 퍼포먼스가 리니어가 증가하는 것이 가장 좋은 효율성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도표에서 보시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모델이 커지게 되면 더 큰 많은 종류의 GPU가 필요하게 되는데 우측에 보시는 피크 플롭스 퍼포먼스, 즉 개별 GPU가 낼 수 있는 맥스 성능에 대한 유틸라이제이션이 개수가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늘어나는 모델이 커짐에 따라서는 스루풋 성능이 좋아지는 현상들도 나오고 있어서 이와 같은 메가트론 랭귀지 모델이 이 슈퍼컴퓨터 환경에서 굉장히 좋은 이 스케일링 에피션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현재 이 대규모 하이퍼스케일 AI 연구에 있어서 슈퍼컴퓨터가 중요하고 그 슈퍼컴퓨터 환경에서 효율적인 이 패러렐리즘을 구현하는 것이 분산 트레이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미래의 슈퍼컴퓨터 아키텍처가 어떻게 진화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세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이 GPU 단에서의 기본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효율성들이 극대화되어서 라지 스케일 이 언어 모델 연구나 혹은 AI 연구에서 잘 사용된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노드 레벨에서의 어떤 이 스케일링 에피션시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전체 시스템의 고도화가 필요하고 현재 x86 아키텍처 상에서 바틀렉으로 작용하는 것이 결국 CPU와 이제 DRAM 메모리 영역이라는 것이죠. PCI를 통해서 CPU와 GPU가 통신을 하고 있고 메모리 채널들도 제한된 구성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스템 퍼포먼스를 극대화하는 데 있어서 제약 조건이 많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제 그레이스라고 하는 ARM 계열의 데이터 센터용 CPU를 2023년부터 만들어서 사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 그레이스의 특징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CPU와 GPU가 NVLink를 통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최대 900GB per sec의 스루풋을 제공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기존에는 이제 DIMM 슬롯에 장착되는 DRAM 메모리를 저희가 데이터 센터용으로 썼습니다만은 최근에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LPDDR 메모리를 데이터 센터용으로 써서 전력도 적게 먹고 성능도 높이기 위한 작업들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레이스가 데이터 센터용 이 컴퓨팅용으로 쓰이게 되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완벽한 이 서버 레벨에서 누마 아키텍처를 제공을 하게 되고 현재의 시스템보다 훨씬 더 빠른 성능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앞서 GPU 다이렉트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스토리지 영역들도 GPU 다이렉트 기능들을 써서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바로 GPU 메모리로 카피해서 쓸 수 있는 기능들도
현재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인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는 여러 가지 리눅스 파일 시스템에 대한 변경이라든지 그리고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 기능들을 이네이블 시킬 수 있는 API에 대한 부분들도 이미 만들어져 있어서 다양한 유저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릴리즈를 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다 마쳤고요. 뭐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내용을 드리지 못했습니다만은 추가적인 내용들은 레퍼런스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고 궁금하신 내용들을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